답했습니다. 자,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 간의 2002년도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입니다. 리기탄 10파단이라는 작은 무인도에 관한 영역 분쟁입니다. 자,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모두 19세기에 체결된 조약들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했다. 자, 자신들이 체결한 조약이 있다, 이 섬에 관해서. ICJ는 이들 조약들이 영유권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들 섬이 무주지는 아니다 라고 전제한 재판부는 이들 지역에 대한 관할권 행사의 증거로서 effective를 평가해서 무주지가 아니다. 그러면 양국이 이제 뭐 선점 주장은 할 수 없고요. 결국 실효적 지배가 이제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데, 선점 주장이 있더라도 실효적 지배가 있었느냐를 판단해야 될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이러한 경우에는 더더욱 실효적 지배 문제가 중요합니다. 말레이시아으로 선언했다. 실효적 지배를 한 나라가 말레이시아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말레이시아의 경우 이 섬에 대해 관원의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한 바 있으나 인도네시아의 경우 정부의 공적 행위가 없었다. 는 점을 구별했다. 그리고 섬 주변 수역에서 사인의 어로 행위는 영유권 판단에 영향을 미칠 effectivity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인가요? 뭐 사인의 어로 행위가 섬 주변 수역에서 이루어졌다. 뭐 이런 주장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결정적 증거라고는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정부의 실효적 지배 관련해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간의 영역분쟁입니다. 2008년도 사건인데요. 싱가포르 해협 내 3개 소도, 작은 섬이라는 뜻이죠. 3개 소도의 영유권 분쟁에 관한 판결입니다. 말레이시아의 주장은 이들 섬이 아주 오래전부터 고유 영토다, 자신의 고유 영토다라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싱가포르는 자신들이 이 섬을 무주지 선점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국제사법재판소는 가장 큰 도시인 페드라 브랑카는 싱가포르, 기타 암초인 미들락스는 말레이시아요. 그리고 사우스 렛지는 추후 결정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1953년 조호르의 국무장관 대행이 싱가포르 당국에게 보낸 공안에서 자신의 정부는 페드라 브랑카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 라고 서술한 것을 결정적 증거로 취급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대통령을 비롯해서 외무장관이나 이렇게 외교적 발언을 할 때는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정적 증거가 되어서 싱가포르의 그 섬의 영유권이 인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결론과는 별도로 이 판결은 특히 페드라 브랑카에 대한 말레이시아의 고유의 권한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페드라 브랑카는 뭐 결론에 상관없이 말레이시아 고유의 영토였다. 그렇지만은 결국 이제 패소를 했어요. 볼까요? 영어 원문입니다. This possession of the islands by the old Sultanate of Johor was never challenged by any other power in the region and can in all circumstances be seen as satisfying the condition of continuous and continuous and peaceful display of territorial sovereignty. 아까
도 나왔지만은 계속적이고 평온하게 영역권을 행사해야 된다. Peaceful in relation to other states. 네, 그래서 이제 선점에 관련된 한경문 설시 일부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그 영역고권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할양, 첨부, 정복, 또 역사적 인고 이론, 뭐 우티 퍼시데티스 원칙이랄지 뭐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할양 이 무엇인가, 첨부가 무엇인가, 정복이 무엇인가, 우리 교재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뭐 간략히 보면은 할양이란 국가가 자국 영토를 타국으로 이양하는 합의에 기초한 합의에 근거한 영토 주권의 이전, 이것을 이제 할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스페인 계승 전쟁 관련해서 1714년 우트레이트 조약 제10조에서 지브랄타가 영국에서 할양되었다 했지. 뭐 역사적 사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지브랄타는 지금도 영국용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지중해 안에 있어요. 이 스페인이 지금 뭐 민족 분쟁도 있고요. 그래서 뉴스에도 가끔 나오고 그러죠. 첨부라는 개념인데, 첨부란 자연현상에 의한 영토의 변경을 말합니다. 우리 사법에 사법은 주로 로마법이죠. 기초에 있고, 그러니까 로마법 이래 종무는 주무로 권리 변동에 따른다. 이런 원칙이 있죠. 퇴적 작용에 의해서 해안선이 변경되거나 국경하천의 수로 변경 등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국경도 그에 따라 변경된다. 그러니까 이제 첨부라는 이러한 개념이 이 로마법 원칙이래 이제 국제법에도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복, 정복도 국제법상 영토 취득에 한 권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평화조약에 의한 영토 할양 이런 것도 사실은 그 이면에 보면은 합의로 포장된 정복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국제법은 뭐 그 처음 첫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국제사회의 특이한 분권화된 사회, 국제사회의 어떤 특이한 사회라고 할 수 있죠. 국내 사회하고는 법적으로 보면 특이합니다. 자연적으로 보면은 정상적이지만 국내 사회보다 훨씬 정상적이지만 법이나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특이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없는 거야. 분권화된 사회고 그렇기 때문에 그 현실주의, 리얼리스트, 현실주의적 어떤 관점이 굉장히 강합니다. 법은 이제 좀 이상주의적인데요. 이 정복이라는 것이 만약에 국내 같은 경우는 인정될 수가 없고요. 영토 취득의 권한으로 인정될 수 없지만 국제법에서는 영토 취득의 권한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무력 관련해서 그 실효적 지배가 확립이 되면은 그 무력에 의한 점령이 정당하였느냐, 부당하였느냐도 따지지 않아요. 물론 이제 이와 관련해서 소수 의견을 가진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 지금 현대 국제법에서는 이 무력에 의한 타국 영토의 정복은 불법이거든요. 국제법상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 국제법 시점에서는 이게 무력에 의한 정복에 의한 영토 취득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과거에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토 취득 당시의 시점의 국제법이 무엇인가, 이거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시점에 국제법을 적용할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 이제 다수설은 영토 취득 시점을 주장하게 되고요.
일부 뭐 학자들은 지금 현대 국제법에서 이게 불법이라면 소급해서 적용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뒤에 나옵니다만 이제 후보 재판관 같은 사람은 이 권리 창설, 그러니까 이게 불법이냐 합법이냐 판단 시점은 권리 창설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한다. 다만 이 권리가 지금도 존속하느냐 여부는 현 시점, 현대 국제법 관점에서 판단한다. 이제 국제사회가 점점 평화 체제가 강구해지죠. 20세기 이제 유엔이 만들어지면서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국제법 원칙은 이제 무력 행사 금지 원칙이고요. 전통 국제법 원칙 외에도 많은 현대 국제법 원칙이 있습니다. 생겨났어요, 새롭게. 그래서 이제 존속 시점에 다시 그 권리가 유효하게 존속하느냐, 이거를 판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권리가 유효하게 창설되었느냐, 권리가 현재에도 유효하게 존속하느냐. 굉장히 현명하고 합리적인 견해 같습니다만은 이게 다수설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법이나 권리라는 건 한번 권리가 창설되어 있으면은 그 근원이 국제법적으로 정통하다고 있고, 그렇게 창설되었다면은 그것을 사후에 이렇게 번복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 관점에서 문제가 크죠. 만약에 그 이론을 적용한다면 지금 강대국들 영토는 지금 영역에 관해서 자신들의 권리, 강대국들의 영역 권리 주장은 대부분 지금 현재는 존속하지 않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리를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게 뭐 다수적 견해는 아니고요. 후보 재판관이 이제 그 개인 의견이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자, 보면은 이제 영역 관련해서는 많은 쟁점들이 있습니다. 우디 포스티텍스 원칙, 읽기도 힘드네요. 이 원칙은 역시 라틴어인데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가 계속 점유할 수 있다는 로마 법사의 원칙입니다. 중남미 국가, 지금 브라질은 포르투갈의 식민지였고요.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은 이제 스페인 식민지였죠. 그래서 이제 독립할 당시에 스페인의 행정구역 경계를 독립 이후에 국경으로 수락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때서부터 이제 이 원칙이 국제법의 주연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사실 지금에 와서는 그 아프리카 지역에서 많이 적용이 되고요. 남미 경우에 보면 1810년, 중미의 경우에 이제 1821년이 그 기준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메리카 대륙은 이제 이 당시 이제 북미, 남미 있고, 이제 미국이 유럽으로부터 독립하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성격의 민주주의가 이제 범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 모국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를 우리가 보통 드는데요. 7년 전쟁,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 관련한 7년 전쟁 일환으로 이렇게 미국 독립 전쟁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이제 유럽 지역이 이제 신대륙에 관한 지배권을 거의 다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이 미국으로부터 축출되고, 뭐 프랑스, 캐나다 지역은 뭐 퀘벡 지역, 뭐 영국 영향권하에 있는 지역으로 남게 되고, 남미 지역은 또 스페인 식민지배로부터 이렇게 독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은 유럽하고 신대륙 간에 19세기 초역 많은 이제 변화가 있었던 시절인데요.
이 우디 포시다티스 원칙은 중남미에서 발생 가능한 국경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실상 지배, 실효적 지배 기준이 아니고 법적으로 실효적 지배가 없어도 하나의 통치권을 의지하고 가정해서 점유를 인정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이것이 중남미 오지는 제3국이 우주주로 선점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원점 봉쇄하게 됩니다. 그런 원칙인데요. 그러니까 이 원칙은 현지 주민의 실정과는 무관하게 구식민 세력이 편의적으로 그런 경계를 독립 이후에도 그대로 수용하는 도록 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게 되고, 결국 서구적 시각의 연장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칙은 독립 직후에 우려되는 국경 분쟁과 혼란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어떤 긍정적인 기능을 하면서도 기존 선진국 서구적 시각을 적용한 그런 원칙이다. 우리 교재의 535페이지죠. 이 원칙 관련해서 국제사법재판소 부르키나파소 말리 사건 그래서 이 원칙을 일반 원칙 비슷하게 이렇게 승화시켰습니다. 독립국 수립 시 어디서나 적용되는 일반 원칙으로 이걸 볼 수 있다, 이런 판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르키나파소 말리 사건은 이게 아프리카 국경 결정 관련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 남미에서 시작된 원칙이 아프리카 국경 분쟁 관련해서 많이 이용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역사적 응고 이론이 있습니다. Historical Consolidation. 이 전통적인 어떤 영역 취득의 권한이 아닌데, 선진 국제법학자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그 영역 국권이 서서히 응고되어 확정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게 국제법상 영역 취득의 권한인가라는 게 다투어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드 비셔 같은 국제법학자는 영역 주권이 특정한 권한 취득 방식에 의해서 획득되기보다는 처음에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출발한다. 장기간의 이용, 합의, 승인, 묵인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서서히 응고되며 확정되어 간다. 그러니까 선점이나 정복, 할양, 청부, 이렇게 명확한 어떤 시초의 어떤 그러한 법적 사실이 있는 게 아닌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전통 국제법 체계하고는 융화하기 어려운 그런 이론이죠. 시효 비슷하긴 한데, 시효도 아까 사회적 정치적으로 어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의 부족으로 이걸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다, 처음에. 이런 주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 국제법 이론상 영역 취득 권한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데, 이게 이제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합리적인 어떤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결국 강대국에게만 유리한 이론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고요. 또 요즘은 권한 취득의 불법성 여부가 이제 고려되는데, 뭐 소수이긴 하지만은 그런 문제를 전혀 얘기할 수 없게 됩니다. 원래 권한 취득이 불법이었냐? 현대 국제법 이론상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다. 아까 소수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시제법 관련해서 현대 국제법을 적용하는 그런 주장이 가능한데, 그런 주장할 수가 없어요. 어쨌거나 이것이 이제 기존 전통 국제법 이론 체계하고 잘 융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대표적인 국제법학자죠. 이안 브라운라인, 그리고 제임스 크로포드. 이런 사람들은 선점이나 시효와는 별도로 역사적 응고라는 개념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이게 국제사법재판소. 크로포드가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이었나요? 브라운라인은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이에요. 그래서 자, 아까 우티 포세데티스 원칙 관련한 설명이고요. 영문으로 된 설명이 있습니다. Nevertheless, the principle is not a special rule which pertains solely to the one specific system of international law. It is a general principle. 그건 이제 그러니까 어떤 보다 구체적인 그러한 국제법 원칙은 아니고 일반 원칙이다. Which is logically connected with the phenomenon of the obtaining of independence wherever it occurs. 부르키나파소, 말리, 아프리카 영역 분쟁 관련해서 우티 포세덴티스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했죠. Its obvious purpose is to prevent the independence and stability of new states. 그러니까 계속 점유한다. 그러니까 이게 신생 독립국들의 안정을 위해서 중요하죠. Being endangered by fratricidal struggles, 오지의 국지적인 분쟁들,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는 그런 분쟁이 많아요. Provoked by the challenging of frontiers. 그러니까 영역 관련해서 아주 이해관계가 심각한 자들은 이제 신생 독립을 하면 이 지역은 우리가 찾아야 되겠다. 뭐 이런 주장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우티 포세데티스 원칙을 적용하게 되면 이제 그런 어떤 법적 관계의 불안정이 제거될 수 있죠. Following the withdrawal of the administrative power, 식민 지배를 한 나라 말이겠죠. 부르키나파소나 말리 같은 나라들은 이제 프랑스 식민지였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 식민 지배가 끝나고 철수하고 끝나고 나서 국경 분쟁 관련한 사례입니다. 자, 역사적 응고 이론 관련한 사례입니다. Land and Maritime Boundary. 그러니까 영토, 이거 해상 영역, 바운더리 하면 국가 영역. Between Cameroon and Nigeria. 카메룬과 나이지리아 간의 영역 분쟁. The court notes, however, that the historical consolidation has never been used as a basis of title in other territorial dispute. 그러니까 역사적 응고 이론이 다른 영역 분쟁에서 사용된 바 없다. Whether it's own or in other case로 그것이 영역 분쟁 고유의 어떤 분쟁이든 관련 분쟁이든 간에 사용된 바가 없다. Nigeria contends that the notion of historical consolidation has been developed by academic writers. academic writers 하면 학자들을 얘기하죠. 학자들이 만든 이론에 불과하다. And relies on that theory. 그리고 그 이론에 이제 기초해서 associating it with the maxim whether non 뭐이 큐 발음이 약합니다. whether b m 발음 약해. 라틴어 발음 한번 나중에 들어보세요. Do not move settle things 라는 뜻입니다. Do not move on. Do not move. 움직이지 말아라. Quiet. 조용하다. Quiet title이라는 말 여러분 이제 가끔 보실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소유권 분쟁이 잠잠해지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settle things. 이미 그러니까 안정된 그걸 건드리지 말아라. 그와 관련해서 주장 관련해서 주장되는 이론이 역사적 응고 이론이다. The court knows that the theory of historical consolidation is highly controversial. highly controversial 하면 이거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퉈진다. 이 이론은 통설적인 것이 아니고 반대 개념이다. And cannot replace the established modes of acquisition of title under international law. 전통 국제법에 의해서 acquisition 하면 영역권의 획득이죠. 전통 국제법에서 인정하는 그러한 영역 취득 방법을 대체할 수는 없다. Which take into account many other important variables of fact and law. 역사적으로 흥고했다. 그런 사실만으로는 안 된다. 다른 어떤 중요한 여러 변수랄지 사실들 그리고 법이 있다. It further notes 더 나아가 보건데 Nothing in the fisheries judgment 피셔리 케이스가 있죠. 이렇게 이탈리체로 되어 있으면 이게 이제 라틴어나 무슨 케이스를 말이에요. 어업 분쟁 앞에 나온 말 있죠. The historical consolidation referred to in connection with the external boundaries of territorial sea. 그래서 영해의 외부 영역과 관련해서 지금 역사적 응고 이런 사례가 하나 있는데 allows land occupation to prevail over an established treaty title. 이런 선례는 지금 보면은 영역 영해 관련한 거고요. 어업 분쟁이니까 그 영해 이윤의 수역 관련해서 역사적 응고 얘기가 조금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 기존의 조약, 영역 관련 조약에 따라서 어떤 취득한 영역, 주권 주장을 주장에 우월하는 프리베이라는 우월하다는 뜻이죠. 우월하는 것이 죄송합니다. 우월하는 선례다. 그런 판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는 그 역사적 응고 이론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영역 분쟁 관련해서 지리적 인접성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자, 지리적으로 인접하다는 사실이 영유권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 또 독도에 가장 가까운 땅이 울릉도라는 사실은 한국의 독도 영유권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 이와 관련해서 팔마스 사건의 후보 중재재판관 매우 저명한 어떤 국제 재판관입니다. 그렇지 않다. 지리적 인접성은 결정적이거나 중요한 게 아니다. 이례적인 어떤 불완전한 행동, 이것이 단순한 지리적 인접성보다는 우월한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봤어요. 우리 관련해서 영어로 된 원문 재판관 판결이 있습니다. 1부인데요. 한번 보시고요. 자, 민족 자결권과 영역 분쟁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아까 그 스페인 분리 독립운동이 있죠. 어떤 지역인가요? 갑자기 까타리나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것도 이제 민족 자격권의 일환으로 돼 있고요. 캐나다, 대표적인 예가 캐나다 퀘벡주죠. 실제로 국민투표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민족 자결권 문제하고
영역 분쟁은 이렇게 지금 현대 국제법에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커넥티드 관련성이 큰 주제입니다. 지금 영국도 지금 뭐 꼭 그것이 어떤 국가 체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영역 분쟁인가 라고 말할 수 있는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만은 북아일랜드 뭐 폭동 사태도 많고요. 지금 분리독립 스코틀랜드 북쪽 지역이죠. 그 스코틀랜드는 이제 전통적으로 아까 노르만디 공예기도 했습니다만은 유럽 대륙과 연계되어서 역사적으로 연계되어서 그런 정세가 강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브레톤이라고 하죠. 원래 그 영국 더 오랜 전통을 가진 남쪽 런던은 남쪽에 있죠. 영국의 수도죠. 남쪽 지역하고는 또 좀 달라요. 스코틀랜드 네 개로 되어 있죠.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합니다. 영연방. 그러니까 스코틀랜드도 지금 뭐 분리 독립하겠다고 몇 번 뭐 국민투표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 민족 자결 문제하고 이제 영역 분쟁이 이렇게 겹쳐서 나타나는데 어떤 집단이 자결권을 행사해서 국가를 구성할 자격이 있는가? 국제적으로 수락된 기준은 없습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한 소수자가 존재하고요. 소수자는 국제법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가 있지만 항상 영토적으로 독립할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국제법상 우리는 같은 민족이고 민족 자결권이라는 건 국제법상 아주 중요한 원칙이니까 우리 자신만의 영역을 가질 권리가 있고 국제법상 권리다. 이렇게 법적 권리로까지 민족 자결권이라는 법적 권리는 인정할 수 있어도 그에 기초해서 영역 주권 있고 어떤 그 지역의 분리와 독립을 주장하는 권리가 필연적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critical period, critical date, 결정적 기일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했죠. 이 개념은 이제 우리 교재에도 있지만 한 국가가 이미 영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지역에 대해 타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영유권을 선언하며 양국 간 분쟁이 표면화된 시점, 또 특정한 지역의 영유권에 관해 공식적 외교적 공방이 제기된 시점을 우리가 결정적 기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제사법재판소가 절차에 관련해서 세운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결정적 기일 이후에 어떤 의도적으로 자신의 영역권은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 이런 건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는다. 물론 정상적인 국가 행위로서 행해야 되는 건 괜찮죠. 예컨대 우리 독도 관련해서 지금 한국과 일본 간에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야 되네, 말아야 되네, 말이 많습니다. 일본은 자꾸 국제사법재판소에 이걸 회부하자. 우리나라는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을 가입한 당사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강제적으로, 일방적으로 일본이 회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합의를 해서 회부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걸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거 법적으로 다툴 실익이 없죠. 그래서 이제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이 독도 영유권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가 이걸 공식적 외교적으로 항의했다 할지 주장을 했다 할지 함으로 인해서 결정적 기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자기적으로 뭔 행위라는 것은 국제사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증거로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독도에 뭘 설치하고 그 이후 최근에도 가끔 문제 있으면은 군을 파견하고 이러한 행위들은 정상적인 국가
공식적 행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한국 계속 그 지역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뭐 증거로서 유효할 수 있고요. 뭐 국제사법재판소에 가게 되면은 뭐 증거로서 받아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인 국가행위의 일환이 되겠죠. 이 결정적 기일이라는 개념은 1928년 팔마스 썸 사건에서 후보 재판관이 지적한 개념인데요. 그 이후에 영구사법재판소, 이스턴 그린랜드, 동그린랜드 판결에서도 이 개념이 사용되었고요. 국제사법재판소 1953년도 민퀴어스 앤 에크로스 사건에서도 이 개념이 사용된 바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1986년도 프론티어 디스퓨트 국경 분쟁 사건입니다. 부르키나파소, 말리 아까 나왔죠. 남아프리카, 그러니까 아프리카 두 국가들 간의 영역 분쟁인데요. 1986년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문헌이나 고지도의 증거 가치는 지금 국제사법재판소 관행에 따르면은 증거 가치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약합니다. 자, 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어떻게 봤느냐? 재판부는 국경 분쟁에 있어서 지도의 증거 가치에 대해 본문에서의 설명과 동일한 취지 서술하고 있다. 즉 조약에 부속한 것이 아니라 지도는 잘해야 다른 증거에 의해 이미 도달한 결론을 지지하는 부차적 증거 정도의 가치를 지닐 뿐이다. 이렇게 서술했어요. 쭉 원문, 영어로 되는 원문이 나와 있습니다. 좀 일부만 볼까요? Since relatively distant times, 좀 오래된, 상대적으로 약간 오래된 시점 이후에 judicial decisions have treated maps with a considerable degree of caution. 지도를 증거로서 원용하려면 매우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겠죠. 옛날 지도라는 것은 뭐 사실 정확도도 떨어지고요. 고지도, 특히 고지도 같은 less so in more recent decisions, at least in regards the technical reliability of maps. 자,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는 좀 그렇지 않다. 기술적으로 이제 많이 발전했다. 신뢰할 만하다. In consequence, 그래서 except when the maps are in the category of physical expression of the will of the state. 그러니까 이 지도라는 것이 국가의사에 대한 물리적 표현, 이 지도를 딱 이것이 하나의 물리적 표현으로 이게 간주될 때 간주되지 않는 한 they cannot in themselves, 그 지도 자체만으로, 그 지도가 존재한다는 자체만으로 be treated as evidence of an auxiliary or confirmatory kind. 이제 지도도 보면은 단순한 지도가 있고 근데 뭐 조약에 부수해서 조약 체결하면서 이 지도를 이용하고 여기까지 우리 국경으로 한다 할지 합의했다, 뭐 그런 피지컬 익스프레션.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그것이 좀 기술적으로 신뢰할 만해야겠죠. 그렇지 않는 한 어떤 부차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
And this also means that they cannot be given the character of a rebuttable or juris tantum presumption of such as to effect a reversal of the onus of proof. onus of proof 하면 뭐예요? 입증 책임. 자, 영역이 이렇다. 근데 우리 톡톡 케이스 같으면 아마 일본이 입증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런 입증 책임, 이것을 바꿀 만한 정도의 어떤 결정적인 추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지도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영토임이 뭐 확실하고 그걸 반박하려면 너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 특히 고지도의 증거 가치는 매우 약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그 이유는 우리 교재에도 있지만, 첫째, 고문헌은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상당수가 소실되거나 훼손되었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로서 충분히 보존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둘째, 고문헌의 작성 이후 세월이 많이 흐른 경우 그 속에 기록된 지리적 정보를 오늘의 현실에 직접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이런 고문헌의 결함이 간접적인 추정을 통해 보충될 수는 없다 보고, 재판이 있으면 보통 문제 영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증거만을 중요시한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지도의 경우에도 역시 사정이 다르지 않은데요. 특히 과거에는 지리적 정보가 부족하고 제작 기법도 발달하지 못하여 국가들이 정확한 지도를 만들기 어렵다. 그러니까 고지도라는 것이 뭐랄까요, 정확도도 떨어지고, 우리 고산자 김종호 선생님 매우 근사한 그런 지도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그렸지만은 그것도 뭐 현대의 지도에 비하면은 정확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이 ICJ랄지 국제재판소는 지도에 관해서 다른 증거에 이미 도달한 결론을 확인하거나 지지하는 2차 증거 이상의 법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파리마스 중재 판정을 보면은 1928년도 판정이죠. 미국과 네덜란드 간의 이 분쟁에서 미국이 문제의 섬이 자국령이라는 점을 지지하는 지도 1000건 이상을 발견해서 제출했지만 패소했습니다. 네덜란드령임을 표시하는 지도는 역사적으로 쭉 오직 3건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은 결국 재판부는 네덜란드에 손을 들어줬죠. 미국이 패소한. 자, 이 희재법 문제는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는데, 희기에 따라 적용되던 국제법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특정 시점의 행위에 대해 어떠한 국제법 규칙을 적용할 것인가, 어떤 시점에 국제법 규칙을 적용할 것인가 의 문제입니다. 특히 이 영역 분쟁 관련해서는 이게 역사적으로 오랜 그런 사실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나타나고 문제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일랜드 파리마스 판결에서 이 후보 판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권리의 창설과 권리의 존속을 나눠서 보자. 그래서 권리의 창설 시점에 어떤 국제법 규칙을 권리의 창설과 관련해서 적용하되, 그 권리가 계속 존속하려면은 그 현대 국제법상 그게 불법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이론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이명제는 이제 뭐 합리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한편 그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주장이다. 뭐 이런 비판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미 확립된 권리가 상실하게 된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그러한 주장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실적으로 그게
뭔가 혼란이 있게 됩니다. 법적 안정성이 또 우리 법이 지향하는 하나의 가치이기 때문에 시효제도도 그 때문에 인간의 소멸시효, 취득시효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가야 됩니다. 자, 우리 교재 546페이지인데 카메룬과 나이지리아 간의 2002년도 국제법 국제사업재판소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시제법 관련한 사건인데요. 과거 제국주의 세력들 아프리카 진출 시 체결된 조약의 효력. 그러니까 소위 capitulation이라고 했죠. 불평등 조약. 제국주의 유럽 국가들 이 식민지를 획득하고 불평등 조약이라고 지금 체결했죠.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이런 조약들은 국제법상 무효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다수 의견은 과거의 영토 취득 방식이 오늘날의 국제법과 일치하지 않을지라도 시제법 원칙상 과거 조약의 효력은 오늘날에도 존중되어야 한다. 이게 다수 의견이고요. 소수 의견은 불평등 조약에 이제 속된 말 한이 맺힌 일부 재판관들의 경우에는 이런 입장을 이제 비판하고 있습니다. 카설 제국주의적 어떤 식민지배가 얼마나 잔혹한가, 이것을 지금에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뭐 일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현실이 될 수 있느냐, 그거는 좀, 그 이제 그 판사님의 설신이다. I see no reason why a behavior that is incompatible with modern rules of international law. 지금 현대 국제법, 국제법하고, 죄송합니다. 현대 국제법하고 양립하지 않은 그러한 행위, morally unacceptable by modern rules,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현대적 관점에서 이런 행위들이 underlying those rules should be shielded by reference to international. 보호되어야 하느냐. 우리 뭐 쉴드 친다 우리 주위에서 많이 하는데, 난 처음에는 그게 뭔 말인가 했는데 이거 영어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쉴드. By reference to temporal. 그 과거 법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행위시법이죠. 시제법, intertemporal로 하면 이제 시제법인데, 시제법에 따르면 우리 법에서 보통은 행위시법을 의미합니다. 이런 시제법 원칙에 의해서 보호된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올도 모어서 계속해서 더더욱 그렇다. When the reprobation of later times manifests itself not in criminalization but merely in invalidation. 그래서 지금 현대법이 later times, 이거는 이제 modern rules겠죠. 지금 새로운 later times 하면 예컨대 later times in rule 하면은 그 신법 우선의 원칙, 후법 우선의 원칙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대 신법에 따라서 지금 이게 reprobation 막 비난받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이 형사적 문제가 아니고 어떤 무효의 문제인데도, 무효의 문제에 그친 경우에도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재판관이 보기엔 그러면은 과거의 행위를 우리가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국제 형사재판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에 라면은 그 시제법이 번복되느냐, 현대 새로운 국제법이 적용되느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적용되어야 된다고 이 국제 그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 이제 그렇게 보겠죠. 이 재판관은 그러한 경우는 당연하고 단순히 이제 그러한 경우는 무효다, 그러한 조약은 무효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현대 지금 국제법이 적용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마 다수설은 이게 범죄인 경우에도 그 행위시법을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볼 거예요. 좀 다툼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이게 뭐 국제형사재판소에서는 처벌되고, 그렇다면은 다수 의견도 그 행위시법을 계속 고집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는데요. 네. 잠시 휴식을 하고요. 계속해서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